그 뒤에서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다. 잘 보이나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와 관련된 학술 논문을 쓰고 그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로부터 이제 저희가 한 12편에 걸친 논문을 써서 심사를 받고 나름대로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 제세이화의 개념, 또 성통공안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 나름대로 그 교수라든지 전문 연구자로부터의 그 검증을 받고 논문을 게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의 있게 그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효사상을 포함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의미. 이제 여기서 효사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효사상은 그 참정 개경에 나와 있는 그 홍익인간 사상의 그 주 핵심적인 내용인 제세이화의 366조 중에 10개 조항에 걸쳐서 효에 관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요점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인간 제세이와 성통공안의 개념에 대해서 그 정리된 학계에서 그 검증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바른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이 홍익인간 사상이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건국 이념으로서의 지금 8,000년에 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 특히 홍익인간 사상이 왜 현재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 왜 아까 이사님께서 그 강조를 하신 것처럼 그 해외 석학들은 우리 홍익인간 사상을 가르쳐서 21세기의 핵심 사상이고 지도 사상으로까지 추앙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인식도 부족하고 그 아직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여건에 대해서 그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 효사상과 홍익인간 사상의 시원적인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원리는 우리 문헌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원리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짧지만은 이 선행 연구 사례를 설명을 드려서 그 홍익인간 사상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홍익인간 제세이와 성통공안에 대한 개념 정리 내용을 그 말씀을 올리고 그 현대적 의미를 덧붙여서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서구 석학들이 또 선구자들이 우리 홍익인간 사상을 가르쳐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그 선배님들 또 우리 우국 민족지사들이 일생을 걸쳐서 그 노력해온 결과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군사 5대 강국이 됐습니다. 예, 그 국력이 신장돼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존경받고 존중받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그 양극화 문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 그리고 가족 갈등을 포함한 사회 갈등의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들, 특히 그 자세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눈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자살률이 높다든지 행복 지수가 낮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이
주목해온 것처럼 이제 홍익인간의 주안점을 두어서 접근해나갈 그런 시점이 됐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교과서를 통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교과서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 동방예의지국의 유래는 산해경이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 지리서에 언급이 있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방이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왜 동방예의지국이 유명해졌나? 성인 중에 한 분이 공작해서 논하에 살고 계시는데, 황하라는 바다를 건너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분이 도통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어 했고 살고 싶어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경제 복귀 되는 시점에서 국가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 국혼, 민족혼, 또 우리나라의 국통, 그거를 찾아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효사상도 우리가 이제 효와 도덕의 종주국으로서 현대에 되살려서 부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찍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아까 언급이 일부 됐습니다만 건국 강령의 1장 총칙 제2항에 홍익인간 이화색이라는 최고의 이념을 건국 이념으로 청명을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에 입각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진전을 이뤘고 이제 세부화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해방과 독립 이후에 광고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게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러한 미흡한 점이 이제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국가적인 사명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해서 국가 정체성도 살리고 국혼, 민족혼인 우리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해서 접근할 그런 시기가 왔다. 예,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오늘 그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익인간 사상, 국통, 이 국혼, 민족혼의 유래는 정사로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이제 해왔습니다. 고기에 이르되 서규환국, 옛적 환국이 있었고, 이제 환웅이 천하의 이제 뜻을 두는 것을 알고서 이제 부직자이 아버지로서 아들 뜻을 알고 여기에 이제 효사상의 근원이 되는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삼위태배에 대해서 보니 홍익인간 할만하고 366서에 걸쳐서 훈배부사 운사를 거느리고 주국, 주명 등의 정부 부처를 통해서 366사의 제세기화가 됐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통공안만 빼고는 홍익인간 제세기화의 홍익인간 사상, 그리고 효사상의 근원이 시원이 되는 부지자의, 그리고 우리의 국통은 삼위태배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명 고증에 대해서는 이제 김태형 박사 학설에 의하면 만화책과 소설책을 제외하고 20만 권에 걸친 독서를 통해서 발표된 학설에 의하면 삼위태백은 대천 강요도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삼위산과 흑수가 발언하는 태백산 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단고기에서 삼성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흑수,
흑수 백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칠성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주된 핵심 강역이 삼위태백이었다. 예, 삼위태백이 어딘지를 알면 국통을 찾을 수 있고 이른바 효사상의 근원지, 홍익인간 사상의 근원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 김태형 학설에 의하면 삼위산과 흑수가 발화하는 태백산 사이가 삼위태백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는 그 김익수 교수님이 그 국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2011년 학술 논문에서 한국 배달의 국통에 관한 논문을 그 게재하신 적이 있고 또 2021년도에 그 김익수 박사님이 12분의 석학과 더불어서 그 효사상의 그 종합편의 효사상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데 의하면 환인 오훈 이 오훈이 갖는 의미는 효사상의 희원 효사상과 도덕의 종주국임을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그 천명한 논문으로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웅 오훈 환웅 육훈 당군 왕금의 팔조교 이러한 이제 사상들이 그 홍익인간 사상의 시원이고 그 효사상을 포함해서 시원이고 그런 내용을 조문조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판단국에 보면 상당한 분량에 걸쳐서 이 효사상을 주었던 홍익인간 사상이 얼마만큼 국정과 건국하는데 그 환국배달 조선 남북 북부여 고려백제 신라 대진 고려에 이르기까지 이 홍익인간 사상이 얼마만큼 국정 운영에 전승되어 왔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줄이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그 기회가 또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환단국을 통하면 천경,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정개경을 통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전승해왔고 국정 운영의 이념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단군세기에 의하면 그 44세 국물단군 시기에는 효도하는 분을 관직에 채용할 때 그 우대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효의 시원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이 환단국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그 여러 문헌에서 보증이 된다. 교차 확인이 된다. 환단국이라는 책 한 권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사고전설을 비롯한 많은 그 문헌에 의해서 효가 보증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삼위태백이 지금 이제 인터넷에 가면 그 삼위 봉우리가 세계인 태백상이다 그렇게 이제 오류됐는데 이 김태형 그 학설에 의하면 삼위산과 태백산 흑수가 발현하는 태백산 사이가 그 환국의 주된 핵심 강역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부터 효의 시원, 홍익인간 사상의 시원, 우리 인류의 첫 나라인 한국이 시작됐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고, 현재 유튜브상에 나오는 그 삼위산과 태백산의 그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대천 강요도에서도 삼위산과 태백 또 흑수가 발현한 태백산에 대한 지명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백산과 이 삼위산과 같은 지명들은 이동이 되면서 그 환국배달 조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방예의지국의 동방의 의미, 이 시선 탁월가 우리나라를 향하여 언젠가 빛을 발하는 인류의 득불을 비추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 동방의 그 지역 위치는 어디냐? 이 주나라의 상서편에
황사라는 책의 50편에 의하면 이 주나라가 처음 쓴 사서로서 그 산서성에 있는 남부 지역을 동방이라고 불렀다. 그런 기록이 여러 문헌에서 교차하게 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시원지는 이 산서성, 진화 대륙의 산서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방은 현재 우리는 그 북한 압록강 위에 북쪽을 동방으로 또는 동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방의 시원지는 바로 이 산서성의 남부를 말한다. 이 황하가 흐르고 있는 그 남부 지역이 요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하가 이 경계가 있습니다만 이 요산과 요수, 이 압록강의 시원지인 이 요수를 경계로 해서 동쪽이 요동, 서쪽이 요서라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동과 요서의 시원지가 바로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 산서성에 현재는 분하라고 지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김태환 학생 있고요. 어쨌든 그 동방의 시원지는 바로 여기다. 그래서 동방 예의지국을 공자께서 가고 싶었던 그 지역이 만주나 요능성의 그 요하가 아니라 이쯤에 노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황하를 건너 가고 싶어했던 그러니까 산서성 남부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황국배달의 이제 지도를 그 대청 강요도에 표시해 보면 감숙성 일대의 그 삼위태백의 황국에서부터 그 신라, 대진,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라 대륙에서 있었다는 그 설이, 김태환 설이 있었다. 이것은 수십만 권에 20만 권 가까운 책을 읽고서 주장하신 그런 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한반도의 단군 조선과 한사군이 있고 이렇게 오염이 됐는지 그것은 한반도에 이성계 조선이 개국되면서부터 왜곡이 됐다. 특히 고려사가 정도전 세종대에 이르러서 여러 학자들이 고려실록에 수천 권 내지 만여 권이 넘는 책을 139권으로 축소하면서 왜곡이 되는 것으로 학설이 이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는 그 환국배달의 그 고려 이르기까지 대륙의 역사가 현재 한반도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전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황국배달 조선의 역사를 찾아야 되고 아울러서 이 국혼의 시원지, 국혼의 내역, 또 효사상의 그 종주국으로서 이상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 사상은 어떻게 실천이 되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개념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원리는 이제 영표문에 의거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온 부분은 일신강충 상통강명 조건이 됐을 때 재세기화가 가능하고 홍익인간이 가능하다. 이게 영표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거는 한국의 염지표를 이제 보완해서 도의 당군이 조칙으로 이제 반포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연표문의 마지막 구절에 의해서 홍익인간의 실천 원리를 찾을 수가 있다. 사실 이제 이 연표문의 내역을 해석을 잘 하면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원리를 잘 알 수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홍익인간은 해석도 어렵고 실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사상과 철학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조옥주 교수께서도 이 성통공원과 제세이화가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한다면 홍익인간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했었고, 제가 특별히 떠온 게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반도 조선을 통해서 6.25 이념 하에 수신제가 추구 평천화를 중시해왔지만 사실 우리는 시원적으로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사상으로
건국을 해왔고 통치를 하고 또 7,000년 이상 해왔었다. 이것이 우리의 국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홍익인간 2세이화를 건국이념으로 천명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에 2조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명시를 했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법 제정에 공헌이 크신 국민 국민 인성지능법에도 이 효를 포함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에 전승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홍익인간과 관련된 선행 연구 사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홍익인간과 관련된 논문이 한 50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선행 연구 사례는 여기에 나와 있는 10편 조금 넘는 정도. 제가 이 홍익인간 사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이제 홍익인간 사상은 개인 간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웃지나 사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존 개념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족 간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일에도 이념으로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학술, 종교 이 모든 이념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 문제, 인류의 보편적인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히 홍익인간 사상은 이 모든 영역에 기후 문제 이르기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적용 방법과 판단 기준으로 각자의 몫에 따른 고른 배분이 돼야 되고, 행복 기여 분석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고, 그리고 차별 배제의 원칙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이 석학들이 업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이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을 다방면에 우리 국내의 현안 문제와 국제적인 현안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선행 연구 사례를 통해서 해놓으셨고, 이 적용 기준에 대해서 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홍익인간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용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추가한 점은 홍익인간을 해석할 때 인구 통계학적인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린 시사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홍익인간 제세의 홍통공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는 오늘 주안점을 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익인간 용어 설명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병도 교수가 해놓은 널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예, 그 서술형으로 고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되어 왔고요. 또 이제 연구 확산에 따라